이제 과일에 오는 병은 탄저병이 제일 무섭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뭐 홍로보하고 시나노 골드뿐만이 아니고 뭐 후지 아니면은 가몽도 일부 지금 탄저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리수도 탄저병이 제법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이 지금 품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꽃썩은병, 지금 이런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 이제 진눈깨비 오다가 이제 완전히 눈으로 바뀐 것 같네요. 3, 4분 전에만 해도 진눈깨비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눈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네요. 올해 같은 기상 여건이 꽃송병이 오기 딱 좋은 기상 여건입니다. 저온 타석, 개화기 전후에서. 근데 이제 증상은 화상병하고 비슷해요. 꽃송병이. 그래서 잘못 진단하면 이거 화상병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상병하고 꽃썩은병하고 증상은 비슷한데 차이점은 딱 하나로 보시면 돼요. 꽃썩은병은 요 신초가 죽어도 그대로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화상병은 딱 꺾여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죽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화상병으로 의심하지는 마시고요. 그 상태를 보고 증상은 지금 비슷해요. 화상병이나 꽃썩은병이나. 근데 2023년에도 이 꽃썩은병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상 여건을 보면 올해에도 이 꽃썩은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갈반병 플러스 이 꽃썩은병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비 그치면은 1차 방지에 들어가기 전에 좀 보호살균제라도 반드시 좀 살포를 해 주시기. 뭐 다이센 암트라콜 뭐 이런 제품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화 전이니까 다이센 쓰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좀 방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게 많았습니다. 과신곰팡이병이. 작년에 후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품종들이 과신곰팡이병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홍로, 이제 장수는 아무래도 홍로가 주품종이다 보니까 홍로 대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지를 쓰면 쓸수록 홍로 품종은 비대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과신곰팡이병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비대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 적과나 정례, 적화, 적과 이런 걸로 대과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로 바이로이드 증상은 이런 증상이 제일 많아요. 우리는 어떤 약을 쓰는 게 좋을까요? 뽑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이러스 바이로이드는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약으로는 치료를 못하는. 그래서 저런 증상이 보이는 나무는 무조건 뽑아내버리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병은 병인데 이제 축과병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육아기 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증상이. 근데 저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 상품성이 전혀 없는 과일이 돼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리장애예요. 이거는 붕소결핍에 의한 축과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한두 개 보일 때 바로 붕산 500g을 일주일 간격으로 한 2번에서 3번 연면살포를 해주시면 나중에는 저 증상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개선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소결핍 증상은 과일에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신초에도 발생이 되고 그래요. 주간 최상단부.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오면 바로 붕산 연면살포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거는 정품 과일을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탄저병 균은 지금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사과에 영향을 주는 탄저균은 지금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피해 많은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요 위에 있는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아코타툼, 그 다음에 요 지로 시작하는 요 균, 요 두 개가 과일, 사과에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균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탄저병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23년에 우리 장수 지역에 지금 탄저병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2023년에. 그래서 일부 과원은 아예 수확을 못할 정도로 피해가 심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저병은 잠복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 6월에 감염이 되면은 거의 20일 이상 잠복에 있다가 병증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는 아무래도 고온기다 보니까 감염이 되면 병증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반 1cm면 수천만 개의 그 분생 포자가 들어 있어서 굉장히 확산도 빠르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탄저병이 됐건 갈반병이 됐건 병이 한번 발생이 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약제로는 사실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중심의 방제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래서 그동안 갈반병이 됐건 탄저병이 됐건 해마다 문제가 됐던 그런 과원들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제하실 때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느냐. 속은 터져도 방제하실 때 한 번 방제할 때마다 약을 한 차씩만 늘려주세요. 500리터만. 그래서 6차를 했다면 7차로 늘려주세요. 그 대신 2차 방제부터. 2차 방제부터 꼼꼼하게 방제를 하셔야 그해 병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오는 애에는 갈반병이나 탄저병이나 비가 자주 오는 애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 이틀 이상 오는 그런 조건이라면 비 그치면 반드시 보호살균제라도 살포를 해주세요. 실제로 탄저병이 극심했던 그런 해에 비 그치면 새벽에 비가 안 오는 시간대 2시가 됐건 3시가 됐건 이때 약을 적극적으로 해준 분들은 탄저병 피해, 갈반병 피해 하나도 없이.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비가 그치면 이틀 이상 비가 오고 난 후에 비가 그치면 반드시 보호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3일 이상 비가 왔다. 그러면은 이때는 보호살균제 가지고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약간 그 침투성을 가진 약제 이런 것 중심으로 방제를 해 주시면은 탄저병이나 갈반병이나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과에 발생되는 탄저병이 같은 균을 가지고 있는 게 아카시아하고 호두나무거든요. 그런데 아카시아는 잎에 발생이 되고요. 탄저병이. 그리고 호두나무는 잎하고 과일에 같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저병 그러면은 과일에만 발생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식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같은 경우 이제 보통 6월 중순쯤 되면 이런 잎들이 보이면은 올해 탄저병이 좀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고 방제에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호두나무는 여기 보시면 잎들이 까맣게 변해 있죠. 이게 전부 다 탄저병입니다. 과일뿐만이 아니고 잎에. 그래서 호두에는 잎에도 발생이 되고 과일에도 발생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원 주변에 이렇게 큰 호두나무가 가지 하나가 이렇게 사과나무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쪽은
품종에 관계없이 탄저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상을 조금 해주더라도 내 과원으로 넘어온 가지 이런 거는 제거해 주시는 게 탄저병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에서 이런 과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과원 안 간 지가 지금 한 7, 8년이 넘었기 때문에. 번암에 이런 과원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후지예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 탄저병 피해가 발생이 됐던 그런 과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과밭 주변에는 호두나무가 없는 것이 좋아요.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호두하고 비슷한 가래나무는 거의 없거든요. 개호도. 우리 왜 악녀 키우는 데서는. 근데 강원도 쪽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가래나무들이. 그래서 그건 많이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나 호두나무하고 사과밭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탄저병 발생되는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20m 내에 이런 아카시아나 호두나무가 배치되어 있을 때에는 탄저병 발생률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멀리 떨어질수록 탄저병이 적게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 호두나무는 과원에서 최소 50m 정도는 떨어져서 있는 것이 과일의 사과의 피해를 적게 주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뭐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속적으로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수간 상담부, 그래서 홍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7월 중순이 되면은 고소작업차나 아니면은 사다리를 좀 많이 타셔야 돼요. 근데 장수, 지금은 이제 수영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전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수영이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는 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전에만 해도 상단부까지 큰 척지들이 많이 배치된 그런 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간 상단부에 약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저병이 주로 여기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초기에 발생되는 게. 근데 간혹 보면은 여기에서 탄저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이 하단부 측지에서 탄저병이 발생되는 과원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SS기 노즐 상태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SS기 운영하시면서 노즐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하시겠지만은 수시로 SS기 노즐 상태를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특히 다이센이나 안트라콜처럼 약재 함량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보호살균제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적어도 보호살균제를 많이 쓰다 보면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살균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노즐을 싹 풀어가지고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혀가지고 약이 분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면은 이 하단부에서 제일 먼저 탄저병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장수 전정이 굉장히 강전정입니다. 특히 홍로 같은 경우. 즉 일지 일과를 목표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일손 줄이고 그다음에 저장양분 활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강전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7월, 8월, 6월, 7월, 8월 이때 수관 내부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그런 과원일수록 노즐 분사 상태를 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약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라면 거의 수하기 힘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탄저병이 됐건 갈반병이 됐건 아무튼 병증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우리는 그냥 약을 지속적으로 살포를 하려고 하는 이제 침투성 약제를 그러다 보면은 병이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제품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지는 모르는데 물론 살균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방제 효과가 있는 게 병이 발생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포자가 됐건 이런 것들을 그 비산을 억제하는 포자나 포자태가 균사들이 비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방제를 하셔야지 치료는 사실 어렵습니다. 치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다3이 됐건 4,1계통이 됐건 이거는 한 가지 기능만 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통의 약제를 지속적으로 쓰면 그 다음에는 방제가 전혀 안 되는. 그래서 다3, 이제 다2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다2번은 요 갈반병 전문 약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탄저병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계통 약제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게 다3, 4, 1계통인데 다3은 요거는 요 다3번 스트로빌루린계 이런 약제들은 초기 병반이 발생됐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중기 이후에는 살포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번 4.1번 EBI 계통은 갈반병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만 탄저병에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마다 이런 각 병에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탄저병이 감염이 되고 나면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사 비산 억제 이런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제일 그래도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관리인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방제를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산화수소 제제 같으면은 그전에는 이제 엔도산이라는 이름 제품명으로 시판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명칭이 좀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프렌트 케어인가? 아마 이런 걸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도산이 실제로 써보면은 탄저병 확산을 억제하는 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과산화수소에서 몇 프로짜리 발산하나요? 이게 엔도산이 이게 아마 49%인가 그럴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일반 과산화수소는 그게 10 몇 %밖에 안 돼요. 과산화수소 함량이. 근데 금년 같은 기상 여건이라면은 아마 이런 제품들
요것들을 아마 초기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써주시면은 갈반병이 됐건 탄저병이 됐건 조금 그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파라핀 성분이 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제품들을 아마 그동안 갈반이나 탄저병이 좀 많았다면 저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그 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자나 균사체 확산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케어스나 이런 거, 고착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케어스나 이런 그 고착제는 병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코팅이 돼 버리니까 그 후에 들어가는 약재가 침투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고착제나 이런 제품을 쓰실 때에는 첫째는 그냥 석회 보르덱 쓰실 때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야 비에 안 씻겨 나가니까요. 그리고 병이 발생되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번 케어스나 이런 고착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 후에 살포되는 약재들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착제는 이제 전착제도 많이 쓰시죠. 근데 전착제도 많이 쓰지 마세요. 전착제를 써야 할 경우는 딱 한 경우만 쓰시면, 두 경우만 쓰시면 됩니다. 응애 방지할 때에는 반드시 전착제를 좀 혼용을 해 주세요. 약재 중에 응애약이 내우성이 제일 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살균제. 보호살균제는 내우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살균제 할 때 하고 응애약 하실 때에는 전착제를 혼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과수 전용 전착제 중에 레이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레이트론은 솜털이 있을 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돼요. 전착제 중에도 전착제지만 레이트론 잘못 쓰게 되면은 거의 80%가 동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솜털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과하고 남은 과일 직경이 2cm 되기 전에 절대로 쓰지 마세요. 저게 사용설명서에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안 봐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레이트론 피해 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육아기 때 써가지고. 그래서 사용 설명서만 읽어봐도 이런 피해를 안 보는데 사용 설명서를 안 보고 그냥 전착제니까 무조건 시기에 관계없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기 때는 그래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만약에 전착제를 쓰신다면은 그냥 에이스나 마쿠피카 하얀 조그만한 거요. 이게 제일 무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는 별로입니까? 그것도 고착제이기 때문에요. 너무 자주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유기농 그게 주로 이제 전농약이나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보르덱 쓰실 때는 케어스 대신 그거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탄저병이 발생이 되면 캡탄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24년에 캡탄 써가지고 피해를 본 과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과일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캡탄 사용은, 즉 탄저병 나오는 시기는 고온기죠. 근데
고온기 때 사용해서 약해를 발생되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캡탄입니다. 캡탄하고 다코닐. 그 다음에 아리미소진. 요 네 가지 살균제, 홀펫, 다코닐, 캡탄, 아리미소진. 요 네 가지 약제는 잎 노랗게 변했죠. 이게 몇 년 전에 의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상진 과장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서 진단 좀 해달라고. 자기가 봤을 때는 갈반병이 아닌데 우리 재배자들께서는 갈반병이라고 진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딱 보고 요거 썼을 거다. 저걸 문자로 보내줬어요. 한번 확인을 해봐라. 썼대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약제, 살균제, 홀펫, 다코닐, 캡탄, 아리미소진 다 써져 있어요. 사용 설명서에. 고온기에 절대 살포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게 전형적인 약제, 고온기 살포했을 때 발생되는 피해 증상입니다. 살균제 4가지, 살충제 4가지. 근데 지금 더스반은 지금 안 나오죠. 스미치온도 30도 이상 고온기에 살포를 하면 저렇게 발생이 심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 잘 안 하실 거예요. 그 전에 홀펫하고 데시스나 스미치온 혼용하고 여기에다가 2000년대 초반에 장수에서 이거 많이 썼습니다. 홍로에. 저겹제. 그게 제품명이 저겹손인가 그럴 거예요. 저겹손에다가 홀펫, 데시스 요 3가지를 처방해서 뿌리면 잎 잘 떨어져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그걸 많이 했습니다. 저겹제로. 근데 저겹제라고 하면 요거 한 가지만 썼을 때 잎이 떨어져야 이게 효과가 있는 제품이지. 지금 요 2개를 섞는다는 거는 요거는 요 자체만 뿌려도 오전 10시에 뿌리면은 2, 3일이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여름에. 그때가 보통 우리가 저겹제 쓰는 시점이 8월 중순이거든요. 이때는 고온기예요. 이때 이거 저겹제 이거 필요 없이 요 2개만 뿌리, 요 하나만 뿌려도 아니면은 캡탄이나 다코닐 요 셋 중에 하나, 요 넷 중에 하나만 뿌려도 잎 잘 떨어져요. 즉, 요 저겹제가 말이 저겹제지 약해를 유발시키는 이런 고온기에 뿌렸을 때 약해가 발생되는 약제로 혼용을 반드시 하라고 했었어요. 그건 저겹제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겹제 잘 안 쓰시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뿌리고 나니까 10월 상순에 사과밭이 저거 쓴 사과밭들이 어떻게 됐어요? 꽃이 하얗게 펴요. 10월 상중순에. 2차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탄저병 때문에 요 다코닐이나 캡탄을 많이 썼어요. 홍로밭에. 그래서 잎이 작년에 그렇게 그래도 심하게는 안 떨어지고 상당히 그래도 안쪽에서 잎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방제할 때 쓰는 약제들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용 기준 안내서 그것만 읽어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북이나 이쪽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약제입니다. 아리미소진.
여기 지금 그 보통 방제력에 보면은 8월 달에 배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리미소지는 그 제품서에, 사용설명서에 다 써져 있어요. 고온기 살포시 주의하라고. 그래 놓고, 이제 약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쓰실 때에는 꼭 써야 될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오후 늦은 시간에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새벽에 일찍 뿌려도 그때는 30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해가 발생되는 약재들은 가급적이면 오후 늦은 시간에. 그래서 가급적 이제 저런 약재를 쓰시려면은 밤에 한 7시 넘어서 그때 써주시는 것이 그래도 약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로 잎 따기 싫으면은 저 캡탄이나 홀페 쓰시면 잎 잘 떨어져요. 더 효과를 보시려면은 스미치온 섞어서 뿌리면 아주 잘 떨어집니다. 이제 살균제를 보면은 가부터 차까지 가라다라마바사 이렇게 있거든요. 계통별로. 그런데 지금 제조사에서 말하는 얘기로 보면은 나계통, 세포분열 저해제, 뭐 1번 세포, 2번 세포, 3번 세포 이런 걸 그 세포분열을 저해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약재들이 지금 내성이 생겨서 탄저병 방지할 때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계통이 톱시넴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나계통 약재들도 상당히 다양한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지금 제조사에서도 이 나계통은 지금 내성이 많이 형성이 돼서 약 효과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계통은 사실 방제력에 그렇게 최근에 지금 방제력이 잘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중간 방제할 때 많이 써요. 나계통은. 이제 보호살균제도 쓰지만 나계통은 중간 방제할 때 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약재들이 제법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계통 약재들은 당분간은 좀 사용을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계통이 요 4가지 계통이거든요. 다2, 다3, 사1 그리고 카. 이제 다2는 요거는 갈반병 전문 약재라고 갈반병하고 전문이 나계병 즉 입에 오는 병을 전문으로 예방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약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요 다 3번, 아미스타, 카브리오, 뭐 헤비치, 프린트 이런 다 3번은 탄저병이나 갈반병 초기 치료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병증이 확산이 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계통도 우리가 많이 쓰는 이비아이 계통, 무슨 졸로 끝나는 그런 약재들, 뭐 실바코, 프루겐, 살린권, 트리우민, 시스템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보호살균제는 델란, 다이셴, 캡탄, 다코닐, 베프란 이런 약들이 이제 카계통의 보호살균제로 분류된 그런 약재들입니다. 어느 계통을 어느 시기에 사용하는 게 좋은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계통, 탄저병 방제 효과는 다소 미흡해요. 그래서 탄저병이 발생이 되면 사계통을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은 오히려 방제 효과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다 2번 SDHI 계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저병 방제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카디스, 골드타임 이런 약재들은 1년에 딱 한 번만 써요. 2차 방제, 낙화호 방제 때 초기 갈반병 감염되는 거 요거 때문에 요 SDHI 계통은 1년에 딱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빌루린계,
탄저병이나 갈반병, 스트로빌루린계는 침투성 약제지만 이거는 예방하고 초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병증이 확산되는 상태에서는 이것도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빌루린계는 무조건 요 끝이 빈자로 끝나요. 성분명이.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다른 크레속신 메칠. 지금 이제 엄재일 교수 방제력을 보면은 요 크레속신 메칠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헤비치거든요. 근데 요거는 빈자로 안 끝나지만 이것도 스트로빌루린계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4.1, 다2, 다3 이게 저항성이 즉 내성이 굉장히 빨리 형성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칸은 이제 보호살균제. 보호살균제는 내성이 없습니다. 그 대신 치료 효과는 없고요. 그래서 보호살균제를 사용하는 시점은 제일 좋은 거는 비가 이틀 연속 온다. 이런 예보가 뜨면 비 오기 직전에 살포해 주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대신 반드시 전착제나 고착제로 혼용해서. 그래도 비가 그친 직후에 바로 살포해 주셔도 병이 확산되고 침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살포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비 그친 직후에 바로 살포를 해 주셔도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각 계통별로. 다 2번 SDHI 계통은 낙하우 방제 때 갈반병, 전문이 나개병. 이거는 뭐 굳이 보호살균제하고 혼용하실 필요 없이 단제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3번 스트로빌루린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방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5월 하순, 그 다음에 7월 중순, 5월 하순은 탄저병, 갈반병, 전문이 낙엽병, 7월 중순에는 탄저병. 그 대신 반드시 2번 쓰시려면 여기에다가 보호살균제를 반드시 혼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2번 써도 내성이 잘 안 생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방 효과도 있고 치료 효과도 있는데 이거는 중기, 즉 병증이 발생되고 어느 정도 확산 단계에 있을 때 더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중순 갈반병, 적성병. 그래서 이때 살림꾼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3차 방제 때. 그리고 8월 상순. 근데 이거는 견문이 썩은 병이에요. 즉 부패병. 근데 이때에도 반드시 요 다 3번과 마찬가지로 보호살균제를 반드시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하셔야 내성이 덜 생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제는 카본은 1년에 5번, 6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전, 그 다음에 6월 중순 하순, 7월 하순, 8월 하순. 근데 이제 문제는 보호살균제들이 안전사용 기준이 길어요. 보편적으로. 보통 다이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30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살포하기에는 특히 이제 홍로 계통에는 상당히 8월에는 쓸 수 없는, 그래서 7월 하순 아니면은 늦어도 8월 상순까지 이때까지는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센 45만 잘 활용하셔도 갈반병이나 탄저병을 발생을 상당히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 대신 아리수나, 가몽, 그 다음에 이지풀,
유전적으로 동록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품종들은 솜털이 완전히 벗겨지기 전까지는 이 유기유황계, 이제 안트라콜하고 다이생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런 유기유황계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런 동록이 많이 발생되는 품종들은 또 동록을 더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후지, 홍록, 골드는 뭐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리수, 가몽, 이지풀 이런 품종들은 가급적이면 육아기 때는 이런 보호살균제 쓰시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이제 병균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약제를 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착기, 분생포자의 부착기, 이때는 보호살균제로, 즉 비그친 직후에 병증이 나타나기 전에는 보호살균제가 충분히 병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흡기를 내리는 그런 상태라면은 이때부터는 치료살균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 3번이나 4,1계통. 그래서 스트로빌루린계하고 트리아졸계 그 살균제 처리 시기를 보면은 스트로빌루린계는 초기 방제용 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아졸계, 즉 EBI 계통 4,1번은 트리아졸계는 4,1번뿐만이 아니고 4하고 그 뒤에 붙는 숫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1번을 썼다. 그러면 다음에 쓰실 때에는 4,2나 4,3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내성이 덜 생깁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가 4,1만 꾸준히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치료제지만은 이 스트로빌루린계하고 이 트리아졸계하고는 병 상태에 따라서 사용 시기가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